안녕하십니까. 기사를 통해서 국제정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김정용 박사입니다. 오늘 기사는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4월 달부터 이제 주한미군에 근무하시는 한국인 근로자 수천 명이 급여가 좀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2019년 말에, 작년 말에 타결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 3개월 이상 지났는데 한미양국이 타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고위관리가 타결이 임박했다 얘기를 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가 뭐라 그랬죠? 김칫국 마시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점은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에서 입장차가 많이 납니다. 한국은 작년에 1조 좀 넘게 분담금을 냈는데 트럼프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네, 5조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5배 넘게 내라. 월세, 천에 월세 50을 천에 월세 250 내라는 거죠. 1년에 600 내던 거 3천만 원 내라는 겁니다. 타결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이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미국이 1991년부터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왔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 견해차가 나타나는 건 처음이고요. 또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아주 껄끄러운 문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국제정치 이야기는 주한미군 협상금, 방위비 협상금 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미국의 신고립주의, 그리고 한일 관계의 재정립의 필요성, 이 두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기사와 이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이 방위비 협상을 보면서 트럼프가 심하다, 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한 거냐, 뭘 자꾸 올려달라는 거냐, 한국은 어떻게 협상할 거냐, 이러한 것들이 궁금하실 줄 압니다만, 저는 불현듯 제 머리에 스쳤던 것은 미국의 고립주의, 그리고 한일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사회과학은 뭡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그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트럼프 미국이 왜 이렇게 한국 혈맹국에게 자꾸 야박하게 구는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내라는지 아주 야박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분이 상합니다. 응? Let's go together. 이렇게 외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군인과 미국 군인들이. 여러분, 광화문 가시면 태극기만큼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텔레비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거기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6.25 때 자유진영을 수호하고자 두 나라가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걸까요? 전통적 동맹 한국에 대해서. 근데 트럼프가 야박하게 구는 것은 전통적 동맹인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일본 다 야박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까지 있었던 아주 질긴 무역 전쟁은 뭐 차치하더라도, 왜냐, 중국은 뭐 미국의 나름 적이 아닙니까? 근데 유럽은 아주 나쁜 국가다. 유럽은 아주 커다란 장벽을 미국에 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비아냥거리고요. 또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주일미군에 대해서 2조에서 10조, 또 여기도 5배입니다. 한일은 5배를 내야 됩니까? 아주 이렇게 무슨 트럼프의 공정 비율 같은 배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협상이 잘 안 되죠. 또 트럼프가 일본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네가 전쟁이 나면 미국군이 가서
도와주고 죽는데 미국이 문제가 생기면 일본 애들은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죽어줄 거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한테 수출 잘해가지고 니네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방위비를 왜 이렇게밖에 안 내니? 그것도 니네 나라 지켜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지만 사실 뭐 미군이 그냥 지켜줍니까?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근처에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야박하게 구느냐? 머릿속에 생각난 단어가 있습니다. 월드 폴리스, 세계경찰. 미국은 세계경찰 아니었습니까? 동맹들을 우선시하는, 동맹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경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세계경찰 맞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짱가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짱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짱가 엄청난 기운이,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고부터 소련과 양강체제를 이루면서 냉전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은 제1의 패권국이 됩니다. 패권국은 영어로 헤제몬이라고 합니다. 왜? 패권을 헤게몬이라고 합니다. 헤게몬이. 그래서 패권국은 헤제몬이 됩니다. 네, 포켓몬이 아니라 헤제몬입니다. 근데 이 미국은 패권국이 된 이후에 행동이 조금 다릅니다. 그전 패권국과. 미국은 직접 식민 지배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독일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식민 지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패전국에 대해서 마셜 플랜을 통해서 많이 도와줍니다. 재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즉 미국과 같은 문화를 갖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임으로 해서 전 세계 평화를 구가하고 자신이 하지 않더라도 동맹국을 통해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면서 말을 안 듣는 일부 국가들, 어딘지 아시죠? 북한, 남미, 쿠바, 중동 이런 지역에 미국의 마음이 안 드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원사처럼 가서 때려주거나 이렇게 머리 깎고 이런 문제들을 하면서 정원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미국이 월드 폴리스였는데 사실 미국은 원래 월드 폴리스가 아니고 자발적 외톨이입니다. 미국의 원래 외교정책, 원조 외교정책 노선은 고립주의입니다. 아이솔레이셔니즘, 고립주의, 자발적 외톨이, No World Police. 원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국제정치에서 많이 얘기하는 멀로 덕트린, 멀로주의는, 이 멀로가 이제 제임스 멀로,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이 1823년에 미국 의회에서 얘기한 거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우리 유럽 외교에 대해서 간섭 안 할 테니까 유럽 너희도 미국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발적 외톨이, 아이솔레이셔니즘, 고립주의입니다. 멀로 독트린, 여기서 독트린은 뭐냐? 라틴어로 독트리나, 독트리나는 뭡니까? 종교에서 어떤 교리, 아주 강한 의지, 노선입니다. 즉 멀로의 아주 강한 노선은 고립주의입니다. 미국의 원래 원조 외교 정책은 고립주의다. No World Police. 세계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즉 유럽의 왕권, 전제 정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희망을 갖고 온 사람들의 나라였지요. 즉 유럽 여러 나라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를 향유하겠다는 미국인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민족주의입니다. 즉 군주 정치가 아니고 자유로운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화국, 또 유럽 국가들끼리의 왕가,
사악한 이 왕정 외교가 아닌 국민들에 의한 민주주의. 그래서 유럽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고 또 유럽의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간섭받는 것도 싫어했고요. 이러한 멀로 덕트린이 미국의 외교 정책의 전통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거의 100여 년 동안요. 그러다가 1914년에 뭐가 일어났죠? 예, 제1차 세계대전. 미국은 처음에 뭐 했죠? 중립을 지켰습니다. 나 참전 안 해. 나 휘말리지 않을 거야. 1917년 미국은 결국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맏형인 영국이 좀 참전해라. 독일이 너무 세다. 결국은 참전하게 되고, 또한 1939년 다시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면서 미국은 더 이상 고립한다고 해서 미국의 평화를 주는 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국제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온 인류는 4천만 명, 적어도 4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전쟁이죠. 이 엄청난 패권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의 패권국이었던 영국은 물러나고 쇠퇴하기 시작하고 미국이 드디어 제1의 패권국 헤세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시작된 냉전 시대에 패권국이 된 미국은 드디어 원래 전통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서 세계 경찰, 월드 폴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월드 폴리스가 요즘 하는 말과 행동이 상당히 예전 원조 외교정책인 고립주의와 좀 비스무리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합니다. 영어로 얘기해서 America First. 미국이 1등이다가 아닙니다. 미국 최우선주의. 미국을 먼저 생각해야겠다. 경찰은 미국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죠. 세계 평화를 제일 먼저 생각하죠. 네.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왜 월드 폴리스에서 이렇게 신고립주의 비스무리하게 나가고 있느냐? 여기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쉽게 얘기하면 패권국의 지위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쳐서 월드 폴리스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패권국은 유지하되 월드 폴리스는 그만. 이것이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패권국은 왜 유지하려고 그러죠?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머니입니다. 즉 달러가 전 세계의 화폐에 통용되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되기 때문에 금처럼 막 찍어내도 상관없습니다. 막 찍어내지는 않겠지만 망할 일이 없죠. 이걸로 다 통용이 되는데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세계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달러를 통한 무한정 양적 완화를 미국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패권국이 되면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것이죠. 그러면 월드 폴리스를 왜 안 하려고 하죠? 뭐가 지쳤다는 거죠? 예. 세계 경찰을 자꾸 하다 보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심지어 요즘은 중국까지 미국의 기업들을 살금살금 파산시키고, 이걸 우리가 러스트 밸리라고 하죠. 미국의 녹슨 공장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백인들이죠. 그러니 보호무역의 득세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을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들을 공약해서 예상을 꺾고 힐러리를 이겼던 것입니다. 또 안보적으로는 국민들이 왜 우리가 저 걸프, 또 중동 이런 데 가서 우리 아들, 딸들이 죽어야 하나? 왜 전쟁에 참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또 잘 사는 유럽, 일본, 한국들을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냐? 돈을 내면서까지.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서 한 말이 있죠. 일본이 문제가 생기면, 일본이 위험에 처하면 미군이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미국이 위험에 처하면 일본군이 와서 우리 대신에 죽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불평등 조약이다. 방위비 더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이민자들이 미국에 많이 생기니까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언어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월드 폴리스가 아닌 국가가 되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이 월드 폴리스보다는 좀 실속을 챙기는 그러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이 패권국은 유지하고 싶은데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 노릇은 그만하고 싶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이렇게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되 옛날처럼 액티브한 월드 폴리스는 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죠. 이젠 늙어서 과도한 업무를 맡는 세계 경찰은 사양하고 싶다. 내 가족도 챙기고 실속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보안관이고 패권국이고 싶다.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아. 자, G2라 그래서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 패권을 미국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팽창을 막아야죠. 여기서 중요한 전략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퍼시픽 스트래티지,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2017년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국방 외교 전략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퍼시픽 스트래티지,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즉, 미국의 서해안부터 인도 서해안까지 이 광활한 지역을 막겠다. 뭘로부터 막는 겁니까? 지칭은 안 하지만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국이 현 질서를 전복하고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만약에 이 질서를 깨트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응징할 거다. 아주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도 태평양 전략은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일본이 적극 제안했고 미국이 오케이 한 겁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상수는 일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본은 미국이 승인을 받은 중간 보수쯤 되는 것이죠.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4개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입니다.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2017년 11월경에 미국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것은 Asia Pacific Strategy였는데 이것이 Indo-Pacific Strategy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외신 기자들이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아의 총리와 논의한 이후부터 인도 태평양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심이 갑니다. 일본이 고의로 한국을 뺀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얄밉지요. 한국은 초기 구상에서부터 제외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국의 팽창을 우리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New Silk Road Project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자신의 힘을 넓히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여러
분야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죠.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희생국이었던 이탈리아가 아주 중요한 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1대1로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이 두 나라의 협력이 긴밀하다 보니까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빠져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됩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좀 친중 그리고 반일 정책에 염려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과 친중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과 경제 협력체를 만들고 협력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킨 데 있어서 북한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절벽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친중 반일 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즉 좀 냉철하자는 겁니다. 국제 정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년 정도 지나면 패권 전쟁이 생긴다. 아주 큰 패권 전쟁이 한번 생긴다. 1800년대 초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을 위해서 떠났다가 영국 연합군에게 지고 말죠. 즉,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프랑스의 패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지난 후에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생기면서 영국의 패권은 어디로 넘어가죠?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패권국은 미국이 되었습니다. 즉 100여 년 정도 되면 그동안의 패권국은 힘을 잃게 되고, 그 힘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커다란 전쟁을 통해서 판도가 바뀌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기설이 맞다고 할 경우에는 2040여 년, 45년, 앞으로 한 20년에서 25년 후에는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패권의 싸움이 한번 생기지 않을까. 그 패권의 싸움의 주인공은 아마 미국과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전쟁이 일어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또 아직은 미국을 대적할 상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고립주의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경찰 노릇을 싫다고 하고, 또 중국 견제용으로서 중간보스로 일본을 낙점한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일본과 사이가 나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열받으니까 중국에 붙을 거냐? 아닙니다. 아직은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국가이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국가이고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이 많은 국가이긴 하지만요, 아직 안보적으로 힘의 균형추가 미국 쪽에 기울어져 있다. 하지만 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고 또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나라와도 나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절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힘이 강한 나라는 아니다. 일본과 싫더라도 나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언제 아쉬울지 모릅니다. 또 절규하면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질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불매운동, 또 여행을 자제하고, 저도 다 동참하고 좋은 일입니다.
국민은 그러더라도 하지만 적어도 정부와 정치인들은 그렇게 나서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관계 설정을 일본과 잘 해야 됩니다. 국제정치에 물밑 외교라고 있습니다. 물밑 외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지만 사실은 뭐죠? 밑에서는 엄청 물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우아하게 떠 있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겁니다. 우리가 노재팬을 외치더라도 물밑에서는 정부끼리는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적어도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뭐 한일전 총선이니 한중전 총선이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국제정세의 큰 그림을 슬쩍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